자, 이제부터는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내용들 한번 싹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자, 과세거래에서의 첫 번째 내용이 재화의 공급이죠. 이때 먼저 볼게 재화의 정의예요. 자, 재화의 정의란 것은 뭐죠? 유상가치가 있는 유채물 제한력 권리인 거죠. 유채물은 기본적인 실체가 있는 물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제한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열, 전기, 가스 등이 있는 것이고요. 권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물건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재화가 아닌 게 있죠. 첫 번째가 가치가 없는 자연의 공기 같은 것들은 돈으로 거래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재화가 아닌 거예요. 다만 그런 공기를 팩에 담아서 돈으로 팔고 있다면 그들은 재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두 번째 화폐 대용 증권이 있습니다. 얘는 뭐죠? 일종의 돈과 같은 거죠. 즉 수표음은 그 자체가 물건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물건을 살 때 돈처럼 결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즉 수표음은 재화가 아니라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얘는 재화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세거래 아닌 겁니다. 다음 두 번째가 상품권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권 그 자체가 물건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돈을 먼저 주고 있는 선수금, 선급금 그런 관점이어서 재화가 아닌 거고요. 다음은 이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죠. 이 두 가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화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전 채권도 있죠. 이것도 우리가 면세 거래인 금융거래에 대한 결과라서 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과세거래 아니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자, 다음 별표 2번은 재화가인 거죠. 첫 번째가 물품 증권이죠. 즉 창고 증권을 거래하고 있는 거는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보관할 권리가 아니라 창고에 있는 물건도 거래하고 있는 거니까 마침 재화를 거래했다. 이런 관점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게임머니도 마찬가지로 재화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의 정의죠. 자, 공급이란 계약상 법률성에 있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이제 인도양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에는 매매, 가공, 교환, 경매, 수용, 그리고 마지막에 현물 출자가 있죠. 그래서 이때 가장 말이 많은 게 바로 교환 거래인 거죠. 이때 교환 거래에는 소비 대차와 기부 체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비 대차는 내가 동일한 물건을 빌려오고 있으면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양의 물건을 갚아주고 있는 거죠. 즉 시점은 다르지만 같은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건을 팔았다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교환 거래는 한쪽이 아니라 쌍방에 대해서 과세 거래를 보는 관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부 체납도 우리가 어떤 국유지에다 건물을 지어 올릴 때 건물을 지어 올리고 건물을 기부하죠. 대신 그 대가로 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용 권리를 받아오는 겁니다. 즉 건물이라는 재화를 주면서 이제 국가 나한테 권리를 주고 있는 거죠. 건물과 권리를 바꿔주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교환거래를 본다. 따라서 쌍방이 과세거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경매와 수용도 있죠. 자, 경매 수용도 원래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경매, 사인 간의 수용은 다 뭐예요? 과세 거래입니다. 다만 뒤에서 공부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경매 수용만큼은 과세 거래로 안 보고 있는 거죠. 공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 출자인데, 자, 현물 출자도 내가 물건을 건물을 주면서 주식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물건을 주는 출자자. 투자자는 과세 거래가 맞지만 주식을 주고 있는 법인의 입장은요. 주식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투자를 하고 있는 출자자의 입장만 과세 거래로 보아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환 거래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아래 보시면 공급이 아닌 거 다 뭐예요? 수재, 화재, 도난, 파손 등인 거죠. 즉 뭐냐면 우리의 재화가 없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앞에 있던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재화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가 없어졌다고 해서가 과세 거래인 것은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지 않고도 그냥 돈을 받고 있는 판매 장려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매입자로서 돈을 받고 있는 거니까 뭔가를 팔지 않고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니 과세거래가 아니죠. 항상 중요한 게 우리 부가세는
뭐를 벌었냐가 아니에요. 뭐를 팔았냐. 그 판 거를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팔지 않고 있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됐고요. 이제 넘겨보시고 어디 가면 자 2-4페이지가 있어요. 자, 얘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즉 원칙상 재화의 정의와 공급의 정의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안 보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담보의 정의 있죠. 담보. 내가 물건을 건물을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고 있는 거는 담보권을 권리한 재화를 준 것이 아니라 권리를 대가로 돈을 빌려고 있는 거죠. 즉 얘는 공급거래가 아니라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거래가 아닌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 담보를 위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남의 담보를 위해서 내 담보물을 빌려주고 있는 것은 뭐죠? 담보권의 임대, 즉 권리의 임대니까 그거는 과세거래인 거죠. 그래서 내 돈 빌리기 위해서 내가 담보 잡고 있는 것만 과세거래가 아닌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사업의 양도이죠. 이건 뭐죠? 사업의 포괄 양도이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 부르죠. 근데 그때 사업의 양도는 뭐예요? 원래 원칙은 과세거래로 안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입장은 어차피 매출세액 받아온 것만큼 매이세액을 양수인에게 공제해주고 있는 거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이때 주의사항이 A, B, C가 있죠. 자, 양수인이 그 양도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것도 뭐로 본다? 일반적인 포괄양도로 보아서 과세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죠. 그때 의무라는 거는 그 부가세 납세 의무도 승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일반 과세자한테 사업을 승계하고 있으면 일반으로서의 납세 의무도 승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신규 사업자여도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일반이 아닌 간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반한테 사업을 받고 있으면 일반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 되었을 때 그 매출이 일정 금액보다 미달되고 있다면 그때는 간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B고요. 다음 C가 있죠. 자, 우리 사업을 이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거는 매입세 공제에 대한 의무도 승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양도자가 사업에 쓰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재화를 우리 양수인이 딴 데 쓰고 있으면 뭐죠? 사업을 안 쓰고 있는 거니까 공급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죠. 즉 양수인 본인이 그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승계받고 있는 그 매입세 공제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니까 의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C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포괄양도는 원래는 공급이 아니었지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그때에 대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서 부가세를 대신 납부했으면 거래로 공급으로 보고 된 거죠. 그게 양수자의 대리납부입니다. 이때 자, 이 대리납부는 뭐죠? 공급자를 대신해서 매입자 대신 세금을 내주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납부 시기는요. 거래가 일어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매출세액 납부하면 양수자는 예정신고할 때나 확정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조세의 물납이죠. 우리가 세금을 이제 상속세에 따라서 세금을 이제 물건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세무사한테 주고 있는 거니까 계약에 의한 공급이어서 원래는 과세거래인 거죠. 다만 국가 입장은요, 이제 물납하고 있는 납세자한테 매출세액을 내서 세금을 받아오는 거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죠. 따라서 과세거래가 아닌 것이고요. 자, 3번은 신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인데 뭐예요? 위탁자, 건물주가 자기의 건물을 신탁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근데 신탁을 맡기거나 혹은 맡긴 것을 받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건물은 원래부터 위탁자인 건물주 거인 거죠. 즉, 그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니까 과세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다음 5번, 이제 법률에 의한 공매 경매이죠. 원래 경매는 사인 간의 경매는 과세거래지만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아니면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있으면 이런 법률에 의한 명맥만큼은 과세거래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법률의 수용이 있죠. 법률의 수용. 이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있어 공익사업 목적의 이제 재개발에 의한 수용이 되고 있으면 그런 공익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수용만큼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보는 관점이에요. 다음 7번은 원자재의 위탁가공인데 이는 이제 영설과 이제 이어진 부분이 한데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자한테 물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공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근데 그 재화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외국 사업자한테 원재료를 보내서 물건을 만들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내가 물건을 만들게 시키는 목적으로 나의 원재료를 국외계 가공업자한테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계약에 의해서 내 재화를 넘겨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원재료는 내가 그 가공업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본질은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아니다 보는 관점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보실 건 2장 9페이지에 볼게요. 2장 9페이지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우리 부가세에서의 용역은 기본적으로 업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설업,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있죠.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이에요. 따라서 아래 보시면요. 자, 가공계약이 있죠. 우리 가공계약은 물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재화할 수 있고 아니면 용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나의 원자재를 부담하고 있으면 재화의 공급이고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면 용역의 공급이었죠. 다만 건설업은 항상 뭐다?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가 권리의 대여와 양도인데요. 권리를 양도하고 있는 것은 권리를 팔고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인 거니까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를 빌려주고 있는 것은 권리의 사용권을 빌려주고 있는 거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이제 공급의 정의인데요. 마찬가지로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에 있는 이제 모든 거래들인 겁니다. 그래서 영무, 서비스가 있거나 어떤 시설이나 설비를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게 그런 용역에는 첫 번째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때 노하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식은 특허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 즉 내가 어떤 독점적인 사용권은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주고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그때 용역의 공급에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근로의 종이죠. 우리가 고용관계에서 직원으로서 회사한테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은 동의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 아닌 거죠.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재활 공급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용역은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가가 있어야지만 그 거래를 세무서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대가가 없는 용역의 무상거래는 포착이 안 되니까 세무서는 과세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안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거는 포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뭐 일반적인 용역은 과세할 수가 없어요. 무상은. 근데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만 과세합니다. 이게 보시고요. 자, 3번은 기타 사항인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실제 그 강의 가서 설명드려 볼게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는 12페이지에 있는 재화의 수입이에요. 자, 재화의 수입이죠. 자, 수입은 뭐예요? 외국 재화가 국내에 들어온 거죠. 이거를 다르게 보시면 마치 국적이 외국인 재화가 국적을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이 재화의 수입입니다.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국적이 외국했던 물건이 국내에 돌아와서 수입 신고가 되기 전에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때 포인트는 수입 신고 전이에요. 수입 신고는 신고가 끝난 거니까 더 이상 국외재가 아니에요. 한국재화인 거죠. 그제 한국재를 거래하고 있는 건 국내 거래인 거니까 수입이 아닌 겁니다. 즉 국적이 외국이어야지 수입이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는 국내 재화인데 이게 수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가 국내에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출되고 있는 거니까 국적이 외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내에 사용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한국으로 바뀌기 위해서 수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번과 2번 설명인 거예요. 됐고요. 다음 괄호 2번은 보세구역이에요. 자, 보세가 뭐죠? 세금을 보류하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때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 다 수익과 관련된 세금들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세구역 안으로 물건이 오고 있는 거는 수입이 아니었죠. 먼저 수입이에요. 보세구역 내는 물건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가 수입이에요. 그래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갑사업자가 밖에 있는 을사업자한테 물건을 팔고 있으면요. 그때는 하나의 재화의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외에서 들어왔지만 아직 과세지 않고 있는 수입 원재료 재화의 수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갑이 하고 있는 국내의 가공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재화의 수입 부가세와 가공 부가세 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부가세는 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가공 부가세는 거래하고 있는 갑사업자가 징수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시고 4번. 자, 부수재화 여기 있습니다. 자, 부수는 뭐죠? 이제 독립성이 없는 거래인 거예요. 그때 종류는 주된 거래와 주된 사업이 있죠. 자, 첫 번째 주된 거래이죠. 이건 다른 말로 끼워 팔기입니다. 즉 가격이 독립적이지 않는 거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있어요? 아래 사례가 나와 있죠. 보시면 예를 들어 자, 음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음반을 팔면서 관련된 이제 책자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책만 팔고 있으면은 면세 거래인 거죠. 근데 음반과 함께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음반과 책을 팔고 받은 대가에는 음반값도 있고 책값도 있는 거죠. 근데 책은 음반에 부수되어 있는 것이고 책은 가격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음반이고 어디까지 책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책값을 음반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된 거래의 부수인 것은 어떻게 하죠? 주된 거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부수재화가 면세이어도 주된 거래가 과세이면 전부 과세 거래예요. 그럼 반대로 자 부수재화가 과세이어도 주된 거래가 면세이면 전부 다 면세인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나와 있듯이 자 우리가 쌀을 팔면서 함께 운반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운반은 그 쌀에 부수되어 있는 독립적이지 않은 부수 용역인 거죠. 그렇죠? 쌀값 전체에는 쌀값도 있지만 운반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운반의 가치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운반 가치를 쌀값에 묻어버린다. 즉 전부를 면세로 보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일시적인 공급, 두 번째가 부산물이 있죠. 그래서 나의 주된 사업의 부수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참치통조림 공장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과세사업자인 통조림 제조업자가 팔고 있는 부수재와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뭐만 과세요? 과세사업자의 과세지와 판매만 과세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자의 면세제와이거나 아니면 면세사업자의 과세제와의 판매는 전부 면세거래인 거죠. 즉 모든 거래가 과세거래일 때만 그때 일시적인 거래는 전부 과세거래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부산물이죠. 부산물이 뭐예요? 우리가 주된 재화를 만들면서 발생되고 있는 필연적인 재화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복숭아 통조림에 복숭아 씨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복숭아 씨를 팔고 있다면 그때의 과세부는 주된 사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이 통조림 제조업, 즉 과세 사업이면 그때의 그 복숭아 씨의 판매는 과세 거래인 거죠. 그렇죠? 근데 밀가루 공장이에요. 밀가루 공장은 면세인 거죠. 그 밀가루 공장에서의 밀기울을 판매하고 있는 거는 그 밀가루 제조업은 면세이니까 밀기울도 면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업을 따르고 있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가 공급 의제이죠. 자, 중요한 건 의제의 정의인 거죠. 의제가 뭐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에서 자, 이 사람의 소득을 100원으로 의제한다.
100원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또 뭐가 있죠? 추정이 있죠. 추정은 반박이 가능하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소득을 10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면 업자자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급의제요. 무슨 말인 거죠? 뭐가 되었든 판 걸로 간주해요. 그럼 사업자가 판 걸로 간주하니 뭘 해야 되고 있는 거죠? 매출세액을 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의 그 의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생산 취득자와 공급의제예요. 얘는 취득 뭐죠? 제재 목적인 거죠. 그 뒤에 뭘 칠 거예요. 자, 우린 기본적으로 항상 원칙이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수익이 창출되어야 돼요.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에서도 매입세액을 왜 공제할 수 있냐면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익 비용 대응으로서 원래 회계였다면 매출이 될 때 비용이 잡히고 있는 거지만 부가세는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시점이 다른 거죠. 매출세액은 팔 때 납부하고 있고 매입세액은 살 때 공제하죠. 시점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수익 비용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 당시에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던 그 재화를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수익 변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비용을 인정받고 있는데 매출세액이 창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거에 잘못 공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공제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매출세액으로 세금을 더 내라 라는 거예요. 즉 그 매입세액의 추징 방법을 이제 판 것처럼 간주해서 매출로 과세한다. 이게 공급이제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그 자기 생산 의제에 대한 재화가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 1번과 2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뭐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죠. 즉 당초에 공제했지만 알고 보았더니 잘못된 공제이더라라는 거였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어떤 재화를 인수했는데 이거를 사업에 안 쓰고 있는 거죠.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은 그 매입세액을 사업에 쓰겠다는 약속도 인수하고 있는 거니까 사업에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래서 공급으로 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따로 공부할게요. 넘어가시고 자, 그럼 이제 자기 생산 공급이자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뭐죠? 면세 전용이죠. 우리가 과세 사업에 상황이라는 재화를 면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 때는 매입세액 공제여서 비용이 인정되고 있지만 팔 때는요 면세 쓰니까 수익이 매출세액이 안 나오겠죠. 즉 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니 당초의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이게 면세 전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고요. 그때의 이제 면세 사업에는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때 비과세는 예를 들어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쓰든 면세 쓰든 전부 다 사업에 안 써서 그 매출세액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인 거죠. 자, 일단 먼저 볼 게 뭐죠? 그 비영업용 승용차의 정의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뭐죠? 바로 영업용이에요. 그때 영업용은 뭐죠? 그 자동차가 사업의 목적 그 자체인 거죠. 뭐가 있어요?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등이 있는 거죠. 즉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종들이에요. 차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업종들인 거죠. 그런 업종에서 영업 목적으로 쓰는 차량을 영업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영업용 업종에서 영업용을 써야지만 영업용 승용차예요. 그 반대가 비영업용이죠. 뭐가 있죠? 영업용 업종이 아니거나 아니면 영업용 업종이지만 용도를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때 그 승용차가 대부분 그 사례가 뭐죠? 출퇴근 차량이 있는 거죠. 이때 출퇴근 목적 차량은 물론 업무에 쓸 수 있지만 그런 개인적 용도와 좀 모호하니까 세법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살 당시에는 영업용이었어요. 그 용도를 비영업용, 뭐 출퇴근 용도로 바꾸어 버리었으면 그 승용차는 원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어야 돼요. 근데 살 때에는 사업에 쓴다고 해서 공제를
받았다가 용도를 딴 데 쓰고 있으니까 공제를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공급으로 의지합니다. 자,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관련된 재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제 사업에 쓰고 있는 택시를 수리할 목적으로 부품을 사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리 부품을 택시가 아니라 출퇴근용도의 차량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수리 부품은 우리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 매입액이 매출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리 부품에 대한 매입액도 추징하기 위해서 공급으로 의지하죠. 되셨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3번 개인적 공급이에요. 자, 우리가 사업에 쓰기로 하고 있는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에 쓰고 있는 거죠. 사업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매출색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매입색을 공제하면 안 되는데 공제를 했으니까 공급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적용 제외예요. 자, 실비 변상이거나 아니면 복리 후생이라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 그 매입액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첫 번째 1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우리 회사의 작업에 사용되어 있는 거니까 사업에 쓴다. 보는 거죠. 두 번째 직장 연회, 직장 문화, 직장 행사 관련되고 있는 회식비 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자, A 경조사, B 명절. 세 번째가 기념일과 생일이 있는 거죠. 그때 그거를 이유로 선물을 주고 있는 거는 이제 복리후생 목적이 있는 거니까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만 공제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항목마다 1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면요, 그때는 초과분만 공급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서 초과분만 주택을 과세하고 있는 거죠. 자, 되셨고 다음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사업상 증여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 회사 내부의 임직원들이 쓰고 있는 거라면 사업상 증여는 회사 외부에 있는 거래처한테 물건을 공짜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팔아대고 있는 것을 안 팔고 있는 거니까 매입액을 추징한다는 관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이제 적용 제외인 거죠. 보시면 먼저 1번 볼게요. 자,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물건을 팔고 있는데 덤으로 뭔가를 끼워서 팔고 있는 겁니다. 즉 끼워 팔기인 거죠. 뭐죠? 주된 거래에 부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된 거래의 부수는 얘는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인지 모를 뿐인 거예요. 즉 돈 받고 팔고 있는 것이니 공급이자가 아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자, 두 번째 뭐죠? 자, 무상 경부품이죠. 우리 경부품은 가치가 없는 물건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를 공짜로 주고 있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견본품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있으면 걔는 과세거래를 보는 관점이어서 부가세를 내야 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광고 선전 목적이죠.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주고 있는 그런 재화는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제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사업에 쓴다 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뭐죠? 자,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구호 목적으로 물건을 주고 있는 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니까 사업에 쓰지 않더라도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자기적립 마일리지죠. 이건 뭐죠? 우리가 마일리지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는 거는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받은 거죠. 먼저 받은 그런 선수금을 이제 매출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돈을 옛날에 받고 있는 거니까 얘는 공짜로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 됐고요. 자, 넘겨보시고, 자, 다섯 번째는 폐업 시 잔존 재화이죠. 자, 우리 사업자가 사업에 쓸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했다가 그 재화를 다 쓰기 전에 폐업해버리고 있는 거죠. 폐업한 순간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니 그 물건은 매출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으로 공제를 받고 있지만 그때 매출을 창출할 수 없는 재화는요, 폐업 당시에 판 걸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있던 매입액을 추징해야 하죠. 다만 다음은 제외예요. 자, 먼저 1번, 2번, 3번, 5번은 뭐죠?
얘는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폐업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고, 두 번째는 뭐죠? 일부만 폐지되었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 폐지. 세 번째는요. 개인 사업자 2명이 공동 사업을 위해서, 즉 동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만든 다음에 기존의 그 개인 사업을 폐업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개인 사업은 폐업되고 있지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 매입세액은 문제가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다음 5번은요. 직매장을 폐지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물건이 있다면 사업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의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다만 4번 보시면요. 4번은 자, 우리가 재화를 매입하고 있지만 아직 통관되지 않았어요. 도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물건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니 사업에 쓸 수 없는 것이어서 공급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됐고, 자, 이제는 두 번째예요. 자, 2번 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 의제이죠. 우리 앞에 있던 것은 추징 목적이라면 얘는 혜택 목적인 거죠. 뭐예요? 기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공장은 물건을 만들기만 하고 직매장은 물건을 팔기만 해요. 공장은 세금이 환급세액이고 직매장은 세금이 납부세액인 거죠. 그래서 공장은 환급이고 직매장은 납부예요. 근데 그 납부와 환급의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내보낼 때는 물건을 판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은 매출세액이 추가되고 대리점은 매입세액이 추가되어서 그때 환급세액이 상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판매 목적 반출제와 공급 의제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의의는 뭐죠? 판매할 목적으로 보내고 있다면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 자, 우리의 대리점은 물건을 사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대리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할 목적으로 이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매입세액의 정의는 뭐예요?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은 이 대리점한테 물건을 판 걸로 간주할 때 반드시 여기 있는 TI를 발급을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가 적용제예요. 이건 뭐죠? 자, 우리의 이 의제의 목적은 뭐냐면 기간의 자금 부담 완화였어요. 근데 총괄 납부이거나 단위과세이면 이미 부담이 완화되었으니까 공급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적용 제외예요. 다만 총괄 납부의 경우에는 그 실무상의 착오에 의해서 발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발급한 경우라면은 공급으로 간전 예외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는 기타 사항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래 보시면 공급 의제가 아닌 경우예요. 자, 1번이죠. 자, 1번 의제는 뭐라고 했죠? 얘는 추징 목적이죠. 추징 목적인데 얘는 추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즉 사업에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 보는 것들인 거죠. 자, 1번 볼게요. 1번 뭐죠?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로 쓰고 있으면 그 자체는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다른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즉 수익에 대응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죠? 시험용 마찬가지인 거, 시험용. 세 번째 수선비다. 매출이 직접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다른 매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또 사업으로 서비스도 있고요. 두 번째, 자,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불량품 기원이거나 단순 진열이라면요, 판매 목적이 아니니까 구제는 공급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고요. 이제 넘겨보시고 이제는 24페이지에는 공급식이에요. 자, 공급 시기는 어느 시점에 팔았냐 보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공급자는 물건을 팔고 있으면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 TI를 발급을 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시기가 1기인지 2기인지 예정인지 확정에 따라서 신고가 시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 시점과 발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공급 시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거래별로 보시면요. 첫 번째 재화 원칙은 인도 기준이죠. 즉 재화를 인도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할 때 그때 재화를 판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이게 모호하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형태별 좀 보시면요. 먼저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인 거죠. 즉 돈을 당장 받든 나중에 받든 나누든 관계없이 항상 뭐다? 인도일이 원칙인 거예요. 그게 1번인 것이고, 다음 두 번째 공급 의제죠. 의제는 판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도일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되는 날짜가 공급 시기인 거죠. 다음 세 번째가 조건부 판매요. 얘는 인도해서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동의해야지만 판매되고 있는 거죠. 즉 조건이 성취되고 있거나 기한이 만료되어서 반환받을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판 것으로 간주가 있는 겁니다. 즉 인도일 아닌 거예요. 다음 4번 상품권이죠. 우리가 상품권은 재화가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우리의 재화를 팔고 있는 거예요. 재화를 팔고 건을 받고 있으면 그때는 재화의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보고 있는 거죠. 다음 5번째 가공이죠. 가공은 가공된 재를 인도한 때인 것이고, 이번 자판기는요. 자판기 물건을 인도한 때가 아니라 현금을 꺼내는 때입니다. 다음은 7번이에요. 수출재화인데, 자, 수출재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외 사업자한테 물건을 팔고 있는 수출거래의 경우에는 항상 원칙은 선적일이 공급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건이 배에 싣는 순간 수출되었다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국외 반출, 직수출과 중개무역은 선적일이 공급 시기이고, 두 번째가 위탁 판매인데, 즉 국외 사업자한테 물건 맡기고 있는 거죠. 그때는 공급가격이 확정된 때가 공급 시기인 것이고, 세 번째가 외국인들과 이제 위탁공 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 즉 인도일자가 공급 시기입니다. 다음 8번은 보세구역이에요. 즉 하나의 재화에 부가세가 2개 있을 때 재화의 수익과 가공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그때 가공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수익과 맞춰주기 위해서 수입신고 수익을 공급 시기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장기 할부입니다. 장기 할부. 일단 먼저 그 장기 할부의 정의가 뭐죠? 장기는 1년 이상이고 할부는 2회 이상이죠. 그래서 인도하고 나서 1년 이상 2회 이상 돈을 받기라고 했으면 얘는 단기가 아닌 장기를 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장기 할부의 시기는 뭐죠? 바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죠. 받기로 약속한 때가 공급 시기이고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공급가액인 거예요. 그래서 약정일이 공급 시기인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중간 지급 있죠. 중간 지급 뭐죠? 이거 인도하기 전에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때 요건은 뭐죠? 3회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인도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약정일자가 공급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보시면요. 완성도 기준조건부 세 번째 계속조건 마찬가지로 다 약정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는 27페이지에 있는 3번을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용역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완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를 다 한 순간 일을 할 거 다 했으니까 뭔가를 팔았다. 매출이 생겼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매종이 완료되어 있거나 시설물, 재화의 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더 추가로 보시면 용역도 장기 할부, 중간 지급, 또 해석 종급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래들도 마찬가지로 약정일이 공급 시기인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자, 우리 3번에 있는 자, 우리 계속 종급에 대한 시기 있죠. 사례가 뭐가 있냐면 바로 부동산 임대였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기본적으로 계속 종급이어서 항상 약정일이 공급 시기예요. 일단 참고해 놓으실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은 28페이지 볼게요. 자, 기타 거래인데요. 원래 보시면 첫 번째. 자, 부동산 임대는 원래 원칙은 뭐죠? 계속적 공급이어서 약정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다만 장기 부동산 임대라면 그때는 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장기의 정의가 뭐예요? 과세기간이 2개 이상 걸치고 있고 그리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고 있는 경우였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대가를 받고 있는 전부를 한 번에 과세하지 않고 이거를 월할로 나누어서 발생주의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주의에 대한 문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정 신고기간이나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자 그때에 경과되고 있는 월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월수를 구할 때는요. 계약의 첫 달이 한 달을 못 채우고 있으면 한 달은 넣는다. 이게 초월 산입인 것이고 계약의 끝달이 한 달을 못 채우고 있으면 한 달을 세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말업 산입이 되고 있는 거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임대 말고도 특정 용도들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죠? 1번이 헬스클럽 있고 두 번째가 상표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보실 건데 보시면 자, 이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가를 선불로 받고 있다면 얘도 약정일이 아니라 언제인 거죠? 발생주의로 안분한다. 그래서 각 기간마다 경과되고 있는 월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나눠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간주임대로였어요. 우리 간주임식 정리해 볼게요. 자, 간주임대로식 보시면 자, 먼저 뭐가 있는 거죠? 바로 보증금의 적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적수는 뭐예요? 보증금 곱하기 일수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이 간주 임대료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증금을 은행에 저금할 때 발생되고 있는 투자 수익이 임대료와 같다 보는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적수를 이때 일수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비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발생주의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도 신고기간의 종률로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장기임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장기인은 월수로 구하고 있지만 간주는요 일수로 구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29페이지에 있는 선발급이 있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 뭐예요? 우리 부가세 거래 기본적인 구조는 먼저 재화를 인도해요.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받고요. 받은 거의 승빙을 발급하고 있는 거죠. 기본 구조는 이제 인도, 수령, 발급이에요. 인도, 수령, 발급. 근데 그 순서가 꼬이면서 이제 인도보다 발급이 먼저 있는 거죠. 원래 원칙은 이거는 잘못된 발급이지만 특정권이 만족이 되고 있다면 먼저 발급하고 있는 것도 별도의 특례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첫 번째 1번이죠. 1번은 뭐죠? 바로 수령 발급 인도예요. 돈을 먼저 받고 있고 받은 것에 대해서 발급이 되고 있다면 그 발급은 적법한 선발급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공급 시기는 본래의 공급 시기인 인도일자가 아니라 발급일이 공급 시기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수령 발급 인도이고요.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발급 수령 인도예요. 발급 수령 인도. 즉 인도보다 발급이 먼저 있는데 돈도 뒤엎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발급 수령 인도에 그 발급과 수령 사이에는 기간 제한이 존재하죠. 왜? 그 매입자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원칙 며칠인 거죠? 7일. 원칙은 7일인데 예외적으로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서 30일 내로 규정되어 있다면 30일까지가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일이거나 계약서에 의한 30일까지가 그 발급과 수령 사이의 제한 기간이에요. 이때까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적법한 선발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B가 있죠. 이건 뭐예요? 내 돈을 받지 않고 있지만 동일과세 기간에 발급과 인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급일로 보나 인도일로 보나 어차피 같은 기간 내에서 있는 거니까 뭐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급일도 일기이고 인도도 일기면 어디로 하고 있든 일기의 과세거래니까 전혀 문제없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B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일괄 발급이에요. 일괄 발급.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이제 원래의 원칙상의 공급 시기가 약정일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죠? 장기 할부와 계속적 공급이 있는 거죠. 요 두 가지는 원칙이 뭐죠?
약정일이 공급 시기인 겁니다. 내가 돈을 100번 받고 있으면 100번 전부가 공급 시기인 겁니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발급을 한 번 하고 있는 것도 선발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할부 그리고 계속적 공급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원래는 받은 날짜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너무 번거롭다면 한 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은 이제 폐업하는 경우인 것이고요. 우리가 폐업일 이후에 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폐업하고 있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니까 폐업일을 공급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받고 있는 것에 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언제 하고 있는 거죠? 수입신고가 수리한 때로 하고 있죠. 넘어가시고. 자, 다음은 공급 장소예요. 자, 공급 장소인데 이름 뭐죠? 어디에서 팔았냐는 거죠. 그 파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과세권이 있는 거래여서 무과세를 과세할 수가 있고, 파는 장소가 국내에 없다면 과세권이 없는 거래여서 과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되겠죠? 이때 보시면 먼저 재화. 자, 동사는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가 출발하는 장소가 이제 공급 장소예요. 근데 부동산이면요, 그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 장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수출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죠? 국내인 거죠. 따라서 이 수출거래는 부가세의 과세거래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외국에 있는 건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 어디 있는 거죠? 국외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과세권이 없는 거래니까 국외 건물 판매는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용역이 있어요. 일단 1번 보시면, 자, 원칙은 뭐죠? 영모가 제공되거나 그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국외 건설업은 장소가 어디인 거죠? 건설이 국외에 있는 거니까 장소는 국외에 있는 거죠. 따라서 원칙은 뭐다? 과세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 장소가 국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있다면 예외적으로 과세권이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래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원래 원칙은 장소가 국외에 이어서 과세권이 없지만 그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과세권이 없는 거래를 있는 거래로 바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냐면 일단 공부하고 있는 중개무역거래,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하고 무역 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국외하고는 용역이 있죠. 대표적으로 국외 건설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 자, 국외 부동산 임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그때 국외 임대는 원래 장소가 국외에 있죠. 근데 사업장이 어디예요? 국외 부동산의 소지가 국외에 있는 거죠. 이때는 장소도 국외이고 업장도 국외이니까 원래 원칙보다 전혀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건설에 대해서만 그때 우리 과세권이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에 대해서만 그 국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시고, 자, 이제는 3장 영세율이에요. 자, 우리 영세율의 취지가 뭐라 그랬죠? 바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국외에서 물건이 소비되고 있으면 이제 우리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영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용들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가 직수출이죠. 직수출 뭐죠? 직접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별표 1번이에요. 자, 그게 무상반출은 뭐다? 영세율 거래인 겁니다. 항상 우리 재화의 판매는 대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무상반출도 영세율이에요. 다만 무상반출 견본품은 가치가 없는 거니까 과세거래가 아닌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뭐죠? 대위탁 수출이죠.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업의 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신 수출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받고 있는 수수료는 수출과 관련되어 있지만 얘는 완벽히 국내의 거래인 거니까 이때만큼은 국내의 과세 거래이다. 즉 영세율이 아니라 10% 거래로 봐야 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중개 뭐죠? 자,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그 중국에 있는 업자를 연결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팔고 있는 것도 사실상 수출과 같다 보고 있는 것이어서 영세율로 과세하고 있고 그랑 때 관련된 매입수익도 공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유사한 게 이제 중개무역, 위탁 판매, 의인도 등등 있죠. 세부 사항들 나중에 우리가 직접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3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가 내국 신용장이죠. 자, 내국 신용장은 이제 국제 거래에 대해서 그때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 문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출 거래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원칙은 영세율이에요. 다만 세 가지만큼은 과세 거래, 일반 과세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인 거예요. 첫 번째가 금지금 거래이죠. 금지금은 항상 원칙은 부가세, 일반 과세 거래고, 두 번째가 사후 개설이죠. 우리가 내국 신용장을 늦게 개설했다 하더라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즉 확정 신고 기간 내에 개설되고 있으면 영세율 거래이지만 그보다 늦게 개설되고 있다면요, 얘는 일반 과세 거래예요. 세 번째가 최종적인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군납계약서가 있죠. 이런 거래들은요,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시용장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일반 과세 거래인 겁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두 번째는 수탁 가공 무역이에요. 이는 뭐죠? 외국 사업자가 나한테 물건의 가공을 맡겨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게 영세율의 요건이에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외국의 본사와 직접 거래할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가 아니라 테슬라 본사랑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때의 대가가 우리가 외국 은행에서 외화로 받아서 원화로 인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죠? 그 테슬라가 가리키고 있는 지정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해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그 지정사업자가 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해야 하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재화의 소비지는 국외인 거니까 나의 가공된 제품도 영세율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 3번 넘어가시고, 자, 다음 보실 거는 자, 4페이지예요. 자, 국외 용역이죠. 자, 우리가 국외 건설, 국외 임대 전부 다 장소가 국외에 있지만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영세율로 보았었죠. 그 말하고 싶어 이거입니다. 그때 중요한 거, 자, 요게 장소가 국외이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지 국외인지 아니면 결제 방식이 원화인지 외화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항상 뭐다? 영세율로 봐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점만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5페이지. 자, 외국 황행이에요. 결론 뭐죠? 국내만 10% 과세 거래고 국내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내 이런 경우에만 뭐다? 영세율로 보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는 기타 거래인 거죠. 얘는 완벽히 국내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증대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장려하기 위해서 영세율로 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재화의 공급이죠. 이때 요건은 네 가지였죠.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유학 그림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계약은 외국 사업자랑 직접 해야 되고 있는 거죠. 즉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돼서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아니라 테슬라 본사랑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가를 외화로 받아서 원화로 인출하고 있는 것이 2번 요건인 것이고, 세 번째는요, A가 가리키고 있는 지정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해야 하죠. 마지막, 그 지정사업자가 국내에서 과세 사업에 쓰고 있다면 나는 영세율이고요. 면세에 쓰고 있다면 이제 일반 과세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용역이에요. 용역. 자, 용역도 요건이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테슬라 본사. 두 번째, 원화로 인출. 세 번째가
열거된 용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열거로 암기하지 말고 열거에 없는 걸로 암기하자 라고 했고요. 뭐가 있죠? 첫 번째 건설업, 부동세, 또 두 번째 음식점, 세 번째 부동산 임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번에 있는 수출제와 임가공이에요. 자, 원래 원칙은 우리가 이제 수출업자랑 내국 시용장에서 거래할 때만 영수율로 간주했어요. 근데 수출업자와 내국 시용장 없이 거래하고 있어도 수출거래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영수율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요. 자, 포인트가 직접 도급 계약이죠. 즉 내국 신용장이 없이 수출업자랑 거래하는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대방이 수출업자이면 항상 영세율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실무상 약간 헷갈릴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영세율이 아니라 10%의 TI로 발급을 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반 과세 거래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별표 1번 내용이에요. 다음 두 번째 넘겨보시면 이제 기타 거래인 거죠. 기타 거래. 자, 먼저 1번은요. 자, 외국 항행 선박, 항공기에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국제선에 팔고 있는 거니까 영세율 거래입니다. 다만 내가 팔고 있는 게 국제선인지 국내인지 알 수가 없다면요. 그들은 안전하게 10% 하면은 10%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1번 등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외교 공관,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 있지만 영세율이죠. 왜냐면 그들은 사실상 국외에 다를 바 없는 취해보건인 거니까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건 이때 영세율은 외교 공관, 국제연합 군 등 조직과 단체에 팔아야지만 영세율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외교 공관 직원, 주한미국 군인과 즉 개인과 거래하면 이는 뭐죠? 영세율이 아니라 일반 과세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9페이지의 첨부 서류예요. 자, 보시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할 때는 그 영세율 그림을 입증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서류를 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세법은 그 거리를 영세율로 보되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세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즉 서류를 내지 않았다 해서 얘가 10% 거래인 것이 아닌 겁니다. 영세율로 보긴 보되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면세이죠. 면세의 취지는 뭐냐면 역진성 완화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변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면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1번이 미가공 식료품이 있죠. 그들은 국산 유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보시면요. 이제 가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식용 농축수산물과 소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있는 1차 가공도 포함되고 있죠. 그때 1차 가공은 이제 탈곡, 정미, 정육, 냉장, 염장 등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간단하게 가공되어 있는 단순 식품도 이제 면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별표 1번이죠. 우리가 이 단순식품, 뭐 두부, 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제조 시설에 의해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은 원래 원칙은 뭐다? 과세 제외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일단 면세로 두고 있는 것이 있고요. 다만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식용 농축수인산물이죠. 특징은 뭐죠? 특이점은 바로 국내만 면세이고 외국산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인 겁니다. 다음 세 번째가 주택 임대인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 진도할 때 그때 공부해 볼게요. 넘어가시고. 다음 4번이에요. 기타. 자, 수돗물은 면세요. 다만 전기는 과세입니다. 수도료는 면세이고 전기는 과세이고요. 두 번째 연탄문태도 이제 면세이고 세 번째가 역외군송역이죠. 즉 사람을 이제 태워주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그때 보니까 뭐가 있죠? 지하철, 시내버스 등이 있는 거죠. 즉 출퇴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중교통들에 대해서만 이제 면세인 겁니다. 그게 아닌 뭐가 있죠? 이제 택시, 항공기, 뭐 우등고속버스, KTX 같은 그런 것들 다 뭐다? 다는 과세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기시고요. 자, 12페이지.
자, 첫 번째 뭐죠? 의료보험과 혈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 치, 한에 대한 영역은 전부 다 면세입니다. 또 이제 보시면 C가 있죠. C 보시면 의약품의 조제 용역이 있죠. 즉 처방전 받아서 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부가세 면세인 거예요. 다만 이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약을 팔고 있는 것은 용역이 아니니까 부가세 과세입니다. 이런 게 있고, 다만 이렇게 의사의 영역도 원래 원칙은 면세이지만 별표 1번 미용과 수영은 예외적으로 과세인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2번은 이제 교육이에요. 자, 교육 보시면요. 자, 원칙은 면세요. 중요한 면세 요건인 거죠. 보시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를 받고 있거나 혹은 등록되고 있으면 원래 원칙은 면세요. 따라서 무허가인 학원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인 거예요. 과세. 다만 다음 페이지는 별표 1번을 보시면요. 이제 아무리 얘네들은 허가인가를 받더라도 항상 과세인 거예요. 첫 번째가 무도학원, 댄스가 있죠. 두 번째 운전학원,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와 드라이브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3번 도서가 있죠. 도서, 신문, 잡지 등은 전부 다 면세요. 다만 그 신문과 잡지에 포함되고 있는 광고는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구독료는 면세이지만 그 신문에 광고주를 받고 있는 광고료는 과세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잡지사나 신문사가 나와 있으면요, 과세원 자체는 겸용서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용량이 있는 것이고, 자 넘어갈게요. 다음 3번째가 자 부가가치 구성 요소인데, 첫 번째 토지이죠. 자,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 거는 뭐다? 면세인데 다만 토지 임대는 원칙은 과세입니다. 두 번째 금융보험이죠. 그래서 돈을 빌리고 있는 금융업, 은행업은 전부 다 원래 원칙은 면세예요. 근데 첫 번째 볼게요. 자, 별표 1번. 자, 이제 일반적인 사업자, 뭐 제조업자가 이제 다른 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는 자기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고 있는 금융인 거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면세로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자 별표 2번은 아무리 은행업자나 금융업자에 대한 용역이어도 얘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예요. 즉 원래 하고 있는 은행과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복권 판매 대행이 있습니다. 복권 판매 대행, 다만 이제 다른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이나 우리 국가 대행에 대한 금고 대행만큼은 면세를 두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합병 매수, 즉 M&A 관련된 중개가 있거나, 또 뭐냐면 이제 은행과 관련되고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른 데에 팔고 있는 것들도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서 과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부동산과 다른 자산들에 대한 임대인 거죠. 이걸 빌려주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임대 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리스와 갖고 있는 시설대여는 원칙이 뭐죠? 이런 컨셉이 금융이니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한번 가시고, 자, 다음은 인적 용의예요. 이때 중요한 건 면세하고 있는 인적 용의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뭐죠? 첫 번째 개인이에요. 개인, 법인 안 돼요. 개인이 시설이 없이 또 근로자 없이 혼자 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면세 인적 용역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고용하지 않고 하고 있는 용역들이 전부 다 면세인 거죠.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들은요 항상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고 다음은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면세 포기를 볼게요. 자, 포기 왜 있는 거죠? 수출하고 있는 그런 면사업자한테 그 매입액을 공제해주기 위해서 그 역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포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영세율 적용상 거래, 두 번째가 학술단체에 대한 용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 1번과 2번은 우리 공소비자가 소비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어떤 그 역진성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고 있는 면세업자한테 매입액을 공제해주기 위해서 포기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절차예요. 절차는 포기에는 신청도 필요 없고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즉 신청기한도 없고요, 승인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세 번째,
포기의 범위죠. 나의 면세 사업이 2개 이상이면 1개는 포기할 수 있고 1개는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용이고요. 두 번째, 아무리 포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출만 포기 행동인 것이고 일반 국내 거래는 여전히 면세 거래인 거예요. 이게 2번 용인 것이고요. 네 번째, 재변 경계죠. 한 번 포기했으면 3년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3년이 최대 포기 기간이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3년이 경과되고 있으면 내가 면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만 포기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세 포기였어요. 다음은 사장인데 사장은 잠깐 쉬었다 갈게요.